네, 모른다,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 네. 5번의 최순실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청문회는 하루지만 진실을 얘기할 시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실장,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 손정혜 변호사가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러려고 청문회 했습니까?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고구마 한 개도 안 먹었는데 한 고구마 한 100개쯤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막 제가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특히 청문회 불출석에 현상 수배까지 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 전 수석 관련 의혹들을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요 조목조목 정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시원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우병우 씨 의혹에 대한 정리를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 많은 마당발 장모의 허영과 치맛바람과 삐뚤어진 사이사랑과 우병우 증인의 허황된 권력욕이 합쳐져서 청와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입성 후 최순실을 주군으로 모시는 문고리 3인방의 정적 제거를 위한 작은 칼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 작은 칼로 우병우 증인은 칼춤을 춥니다. 그 칼춤의 대가로 본인의 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한 민정수석이란 더 큰 칼로 차지철의 버금가는 왜곡된 충성과 김기춘의 버금가는 교활함으로 검찰, 국정원, 경찰, 군을 장악해서 최순실에 부역하고 비호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하는, 그리고 치부와 살이 사유까지 하는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봅니다. 네, 막 끌어오를 것 같은데 우병우 수석은 저 얘기 들으면서 네, 우리 최병 아니 근데 저는 제 얘기를 들어가면서 상당히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금 말씀하신 뭐 저게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의혹을 정리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자가 되어나서 사실은 팩트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삐뚤어진 사위사랑이라고 하면 정말 그 예를 들어서 김장자 씨 그 저 장모인 김장자 씨가 우병우 전 수석을 청와대에 꽂아 주었는가 하는 부분을 그 어떤 증언이나 뭐 증거나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최순실 씨가 기흥 CC에 갔었답니다. 컨트리클럽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김장자 그런 걸 씨가 질문해야 된다, 이게. 버선발로 뛰어내려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질문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런 거기서 걸 질문하면서. 민정비서관직 어떻게 이런 걸 부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질문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건 제보가 들어온 거니까 그 기흥 CC 직원의 제보니까 이건 거의 확실하다. 아니 직원의 아까 보니까 이제 지금 금방 들어온 거예요. 예. 육성이 이렇게 음성 변조돼서 나오던데 네. 그 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뭐 그 코멘트를 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사실은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저렇게 나오더라도 사실은 그 우병우 전 수석은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뭐 장모님이 한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걸 깰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이번 전체적으로 이제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은 보면 질문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이 언론 보도를 그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해요. 언론 보도는 우병우 전 수석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는 이미 완벽하게 답변 시나리오 다 마련했을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걸 질문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게 TV를 보면서 좀 제가 TV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관심도 있을 뿐더러 그러면서 본다 오히려 저 우병우 수석보다는 정말 국회의원들이 너무 답답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특히 뭐 보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국민들이 관심 있는 그런 거라면 최소한의 아까 이야기했던 뭐 사실관계라든지 좀 이런 걸 가지고 좀 조곤조곤해서 사실 법조인들은요. 육하원칙이 없으면 잘 인정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김기춘 실장 봤잖아요. 그렇게 부인하다가 나중에 딱 화면이 뜨니까 그때서야 말을 싹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법조인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의원들도 자기 이야기는 계속하고 이쪽은 말 못하게 하고 이런 보통 청문회는 이 증인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하는 상황에서 좀 거기에서 문제점을 잡아내서 그걸 이제 추궁해 가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김경진 의원이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거의 법조인이니까. 네, 국내 검사니까. 김경진에 보면 조금 그래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걸 기회를 주면서
거기서 허점을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돋보여야 되는데 정말 다들 훈계만 하니까 정말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훈계하려고 저렇게 불렀나 이런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영준 의원하고 두 분이 동기인가요?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오늘 나이가 굉장히 비슷해요.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지만 또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객관적인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수사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질문 안 할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수사권이라든지 조사권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오늘 우병우 수석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허점을 노리는 질문에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땀을 비질비질 흘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아까 보니까 그 효성그룹 관련된 그 선임계 세무 신고네요. 그거 이외에는 정말 담담하더라고요. 정말 네.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보고 아, 이 우병우 수석을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했고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느꼈던 거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승일 씨. 네. 사실 참고인으로 왔지만 뭔가 얘기할 진술의 기회를 줬으면 그 안에서 벌어진 사소하지만 국정농단의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언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가는 여기서 그 노승일 씨하고 저 손혜원 의원하고 얘기했던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2014년 5월에 청와대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최순실이 차은택을 데리고 장모님하고 기흥 가서 골프를 칩니다. 한 달 뒤에. 그러면서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김장자 장모한테 부탁할 일입니까? 최순실이? 들어가시고 한 달 뒤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그게? 저는 차은택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도 모르는데 차은택을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예, 노승일 증인. 아침부터 보셨잖아요. 얘기 아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보시죠. 차은택도 모르신답니다.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노승일 증인님 얘기하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면 안 예, 됩니다.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 네. 들은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은택의 그 법조 조력자가 네.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켰느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네.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자, 우병우 수석이 확실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 느낌이 확 다가왔습니다. 그냥 확 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병우 수석이 여러 가지 그동안 나왔던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 10시간 대책회의 그 아들과 뭐 변호하시는 분하고 같이 했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언론 보도를 다 이미 숙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보는 내내 나왔던 답변들은 충분히 준비된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준비가 덜 됐구나. 차라리 우리 박종진 앵커를 이 질문자로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 대박 났겠죠. 네. 그리고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네네. 몸이 감기 좀- 나오면 한번 가시고요. 네, 감기 모으면. 네. 우병우 수석을 보면서 참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한나라의 민정수석을 맡았던 사람인데 최소한도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최순실도 모르고 차은택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모든 이 생활과 국정에서 사정을 담당해야 될 민정수석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직무유기죠. 네. 자기의 직분에 어울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 법조문에 따라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보니까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모른다는 얘기만 한 거죠. 정말로 국민들에 대해서 단 일말이라도 죄송하다는 말, 오늘도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이 없었어요. 거짓말 아니면 직무유기죠. 그렇죠. 완벽한 직무유기죠. 아니 그 지금 이제 5차 청문회인데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상당히 목적 달성은 이미 실패한 걸로 봐야 되고 제가 볼 때 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최순실 씨하고 3인방 그다음에 나온 사람 중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오늘 지금 정인으로 나와서 청문회를 열고 있는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안 특히 국조특위에서 다루는 안건으로 해가지고는 당황시킬 요소가 저는 그렇게 없다고 봐요. 저는요 아직 그 국조특위가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우병우 김기춘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 외에 여타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듯이 이 국조특위도요. 우병우 전 수석에 정말 사안이 많습니다. 그 강남의 부동산 거래, 정강 개발해서 설립해서 재산 축제 문제, 탈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사실관계, 팩트가 많아요. 그 부분을 해서 다시 6차 청문회든 7차 청문회든 한번 여는 걸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분 서울법대도 나오시고 사법고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분인데 이렇게 민정수석일을 어리버리로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저도 청와대에 뭐 오래 있었지만은 우리 네. 이현종 비서관, 이현종 비서관이래. 이현종 선배. 언제 임명하셨습니까? 네? 네. 언제 임명하셨습니까? 이영선 이 행정관이나 윤 전 행정관이 이렇게 최순실 옷 골라다니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거리고 그걸 민정수석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뭐 비서실장도 모르고 관련된 이야기는 청와대가 하나, 그렇게 허술합니까? 청와대라는 데는요. 그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청와대 직원들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내부에서. 네. 그러면 이제 청와대 직원들은 이게 신분증이 있죠. 네. 그거는 태그를 되거든요. 네. 들어갈 때는. 그러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뭐 그때 1시 반, 뭐 2시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점심 식사를 하고 나고 태그를 할 때 1시 반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심할서를 써야 됐어요. 네. 누구하고 만났는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에 대해서. 그만큼 공직기강이라든지 내부기강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그 혹시나 청와대 직원들이 외부인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난다든지 또 외부에서 뭐 점심 때 술을 한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보면 뭐 그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또 뭐 업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굉장히 강화됐던 그래서 그 직원들의 통제를 했거든요. 저도 제 지인이 식사를 하다 말고 튀어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만 1시 반 이후에 태그를 하면 그 심할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만났고 뭘 했는지를. 자,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것들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윤 전추와 지금 이영선 여기는 비서실 소속입니다. 예, 당연하죠. 그 영역은 뭐 경호실이라고 하지만 민정에서 당연히 하죠. 그 민정에서 어떤 공직기강의 담당 영역에 있는 당연하죠.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왜 외부에 나가서 수시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지금 그 윤 전추 행정 같은 경우는 그 샘플이라는 그쪽 이제 그 옷 만든 데 가서 거기서 다 시중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몇 시에 나고 몇 시에 들어오는지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외근 직원이 아닙니다. 내근이죠. 부속실의 내근 직원이에요. 네. 내근 직원이 외부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공직기강에서 이 좀 뭔가 왜 밖에 이렇게 오래 했냐. 세상 그 정도는 조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저쪽 관절이라서 몰랐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직무유기죠, 우리가 만약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봤던 그 CCTV에 찍힌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사진 잘 보셨어요? 그 사진 뒤에 보면 시계가 있어요. 그 기억 안 나시죠? 시계. 거기까지 봤습니까? 저희 눈에 보이죠, 그게. 보여서 그 시계가 막 핸드폰 닦고 막 이런 장면. 핸드폰 닦고 그럴 그 때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그 뒤에 시계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게 그 근무 시간입니다. 네. 근무 시간.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그 논현동 그 사무실에 가서 시계 닦고 이래서 이거 핸드폰 닦아서 그 최순실 씨한테 전해주고 네. 그다음에 윤 전추 행정관은 거기서 옷 고르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거는 점심 시간 저녁 시간도 아니에요. 그건 명확하게 근무 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에 거기 가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런 걸 보면 자 청와대 지금 그러니까 행정관들이 이런 식의 기강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강 회의를 감독해야 되는 수석 비서관이 그거에 대해서 감독은 둘째치고 아예 전혀 몰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무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도 뭐 본인은 감수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저 뒤에 시계 있지 시계가 않습니까? 있군요. 저 시계가 지금 몇 시간 가리키는지 아시죠? 12시입니다. 12시. 12시. 12시면요. 저기에서 12시잖아요, 시계가. 예. 12시면은 여기서 청와대에서 몇 시에 출발했을까요? 한 11시. 최소한도 11시 반이나 뭐 11시쯤에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차도 그렇지 막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예를 들어서 누가 자 11시쯤에 나가가지고 만약 한 2시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택도 없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반 회사도 택도 없어요. 그런 걸 감독해야 될 때가 민정수석실이에요. 그래도 오늘 소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세월호 때 해경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할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하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전화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해경이 법적인 책임을 지면 그건 대한민국이 이 업무가 뭐냐면 구조 업무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
부주의했다, 소홀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법적인 책임이 최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뭔가 청와대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해경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윗선 라인까지는 우병우 수석이 적극적으로 만류하기 위해서 그 통화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압수수색하지 말 것을 권고까지는 했다라는 것이 추정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법조인으로서 좀 어때요? 저 법조인을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너무 잘합니까? 잘한다고 보이지 않고요. 네. 잘하는 사람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네. 부인할 것은 부인하고 해야 되는데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한테도 신뢰주지 않습니다. 정말 교활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질문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 어느 정도 신뢰감이 들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A부터 G까지 지금 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네. 차은택한테 그냥 법조인을 소개를 해줬다고 하는데 차은택도 모른다, 최순실도 모른다, 장모 기흥시 씨에서 골프를 그렇게 많이 쳤는데도 모른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걸 보는 국민들이 우수석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는 법조인으로서는 잘못된 방식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너무나 강경하게 성을 쌓아놓고 경계하고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은요, 그 말의 신뢰도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주지검하고 통화한 내역도 보면 처음에는 그냥 뭐 통화했는데 누구한테 뭐 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김경진 의원이 딱 3명 이름을 찍었어요. 딱 찍으면서 이제 좁혀 들어가니까 뭐 그 중에서 한 명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윤대진 차장인가요? 뭐 네. 윤대진 딱 하니까 이제 그때 특정을 해서 그때는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뭐냐면 결국 물을 때 그냥 통화했냐 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좁혀가니까 이제 기억을 하는 거고. 특히 김기동 지금 부패 특별수사 이 사람도 아까 지금 노승일 그 씨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소개해줬다고. 근데 이분도 차은택을 만났다는 걸 시인을 했어요. 근데 현직 지금 대검에 있는 이 사람이 차은택을 왜 만납니까? 나 그 설명이 뭐냐면 밑에 있는 검사 중에서 차은택가 고등학교 동기가 있어서 모임에서 우연찮게 앉아서 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검사장이 그런 어떤 이 자리에서 우연찮게 만났다. 그것도 차은택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국면이죠, 사실은. 네, 김경진 그 녹취를 이렇게 목소리를 변조해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영상 사운드를 한번 좀 틀어보겠습니다. 최순실과 오늘과 동시에 우병우가 원정 비서관으로 청와대를 들어갔어. 부자자 회장이. 그래서 최순실이가 나는 여기 기억만 하면 소풍 오는 기분이 소풍 들어갔어. 인정수석으로 올라간 거야. 이거 성명 그거야. 그 병원 부인인가 봐. 김영재 소녀니까 부자가 업체는 사장이거든. 실 만드는 회사. 최순실은 이영희로 왔거든. 컴퓨터에 인형사태 이름을 딴 이름을 넣으니까 최순실 이름이 이영희로 들어가는데 그런가 이 최순실 거 다 맞고 애들끼리는 내가 살아남게 핵심적인 사실 내용 좀 설명 좀. 아니죠? 김경진 의원님.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 변조돼 있고 네. 그리고 무슨 뭐 2주에 한 번씩 와서 버선발로 그런 얘기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변조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믿을 수 없다. 아니 원본 테이프가 존재하니까 특검에서 그 원본의 진위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얘기를 한 직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럼 그 진위 직접 목격한 증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특검에서 물어볼 겁니다. 그때도 모른다고 할지 한번 궁금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물며 기흥시 씨 직원들도 최순실을 알고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최순실과 우서수석이 상하관계다라는 질문이 나왔으면 얼마나 자주 들락거렸다는 겁니까? 네. 우리가 기흥시 씨 직원들도 아는데 언론도 모르고 공직자들도 모르고 우수석도 모르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슬픈 겁니다. 2주에 한 번씩 갔대요, 최순실 씨가 기흥시 씨. 그러니까요. 오늘 이 우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며칠 전에 들었던 김기춘 실장의 얘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네. 거의 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부 시인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광주 그 해경 관련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시인을 했고요. 사실 김기춘 실장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순실 자신은 왜
우병우 비서관이 왜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왔는지 모른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봤다. 그리고 왜 승진시켜서 수석이 됐는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시켰다. 다시 말해서 그 결국은 그 막강한 힘은 최순실 씨인 건데요. 네, 그것도 지금 입장이 서로 달라요. 한편 우수석이 청와대 입성하게 된 배경을 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 전 수석의 입장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진술이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두 사람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뭘 하셨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 아셨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그럼 어떻게 몰랐습니다. 민정비서관으로 발탁이 되셨어요?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비서관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기춘 실장께서 그때 스카우트 하신 겁니까? 민정비서관 들어올 때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지명을 하고 예. 한번 의사 확인하라 해서 제가 대면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거 보시면 돼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왜 패널로도 그 자주 나오는 차명진 전 의원 있잖아요. 네네. 어느 날 차명진 전 의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방사청장을 맡아달라고 방위사업청장. 차명진 전 의원이 그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방위사업청은 근처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네네. 그런데 방위사업청장을 맡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어떻게 방위사업청장을 맡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VIP 뜻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측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저 김문수 지사하고 상의를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김문수 지사하고 그걸 상의하냐고. 네. 그게 누구냐면 그 후에 방사청장 대문이 장명진 방사청장이에요. 차명진, 장명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슨 명진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무비판적으로 전화를 하시는 분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김기춘 전 실장 이 두 얘기가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차명진 의원이 될 뻔했네요. 그때 만약에 거기서 김문수 전화 얘기만 안 하고 했으면 될 네, 뻔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방위사업청장 됐네. 그러면 대통령은 장명진을 지명했는데 장명진은 서강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예. 지명했는데 차명진 의원이 방사청장이 될 뻔했던 거예요. 그럴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가 저는 두 개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그 우병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둘이 워낙 연배 차이가 나니까 잘 모를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민정비서관을 제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 무비판적으로 김기춘 전 실장은 해서 면담을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박 그러니까 두 대통령은 가지 얘기가 다 왜 맞는 거지. 우병우를 찍었는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우병우를 찍은 이유는 최순실이 그렇죠. 최순실이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네. 더 중요한 거는 김기춘 전 실장도 몰랐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명을 하게 된 게 최순실이 뒤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낙점을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아니 선후 순서대로 흐름대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아까 그 이번 그 청문회 보면은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수석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연루된 사람들이 대체로 비슷해요. 뭐냐면은 아니다 모르쇠로 딱 일관합니다. 그리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그까지만 딱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그런 말을 다 서로 나눴을 가능성이 많아요. 서로 내가 볼 때는 많이 짜고 쳤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래야 드러나봐야 가장 법적 책임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의 연관관계가 자신들이 말을 하지 않을수록 안 드러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모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골프장 직원에 그래서 증언이 중요합니다. 김장자 씨가 결국은 최순실 씨에게 사이에 행보를 부탁을 했고 왜냐하면 검사장 탈락을 하고 변호사라면서 실의에 빠져있던 사이를 위해서 장모가 나선 거고요. 그 장모가 최순실 씨를 초청해서 하면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했고 그러면서 부탁을 했고 최순실 씨는 자신에게 항상 컨펌을 받는 박 대통령에게 또 부탁을 했고 결국 지금 그것이 물론 정확하게 고리가 짜맞춰진 건 아닌데 현재까지 나온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빨리 그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병우,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이 정확한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네. 여기에 연관이 됐을 분명히 문고리 3인방이 또는 저는 분명히 연관이 됐다고 봅니다. 인사를 맡았던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열린 인사위원회 때마다 저 사진은 지금 저기 이대 총장하고 저기 김장자 그렇죠. 장모님 있는데. 근데 지금 오늘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발이 꽤 넓고 사람 많이 만나는데 최순실 씨는 만난 적이 없죠. 저는 왜 만나겠습니까? 만났으면 장관을 한번 했을 텐데 여기. 예. 그 부분은 그 정부 여당의 그 청와대의 수석급 이상이나 또 일부 대선 후보
또 아니면은 친박 핵심 중에 저도 적지 않게 들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사람 중에는 최순실과 인연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상황으로까지 역할하고 있었다는 걸 안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뭔가 뭐냐면은 최태민 딸, 정윤회 씨 부인 그렇게 알았고 그 콧대 놓고 혼자서 모든 걸 조용히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 지금 이 지난번 표현대로 강남 아줌마 이 아줌마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졌을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힘을 썼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도 안 만났다는 아니, 게. 저는 존재는 알았어요. 저도 존재를 알았던 거는 2002년이에요. 2002년. 네. 14년 됐죠. 14년에 제가 이제 한나라당을 취재할 때인데 그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장 친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잃어버린 18년 동안에 그 거의 뭐 시종 노릇을 했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후에 이제 제가 뭐 사실 취재 현장을 좀 떠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금 얘기하는 이런 국정농단의 구체적인 건 모르죠. 그러나 여하튼 엄청나게 친하다는 사실은 알았죠. 저도 저분 이번에 그 TV로 이제 최순실 씨 보니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본 것 같아요. 보면 참 대기업들이 역시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특히 그 삼성이. 중에서도 삼성이 뛰어나요. 자, 다른 대기업들은 그래도 몰랐지만 삼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그러니까 있었다. 다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최순실이 제일 뭔가 중요한 게 뭔가 고마워하는 바로 말입니다. 말. 말. 이 저 정유라의 이 말. 바로 거기를 이제 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삼사하고 하나 정도, 하나는 물론 이제 같이 말 관련해서 이제 그 아들도 막 같이 하나는 많이 선수하니까. 시달렸나 봐요. 중간에 승마협회 회장직 회장직을 내놨죠. 내놨죠. 그런 삼사 걸로 같은 보면 넘겼죠. 역시 이제 그 기업의 정보력이라는 게 굉장히 뛰어났고, 네. 그러니까 최순실의 존재 자체가 보면 뭐 기자들도 잘 몰랐지만 이렇게 제 핵심 실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만나본 경우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의혹만 가져서 누가 하여튼 있긴 있다. 근데 그게 누군지는 그 사실은 그때는 다 정윤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최순실하고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근데 보면 김장자 여사는 보면 최순실 아까 그 증언에 보면 자신의 골프장에 오면 뭐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장자 씨 같은 경우도 오늘 우병우 수석은 귀가 안 들려서 지금 못 나오십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한 방송사가 따라 붙었어요. 다 알아듣고요. 다 대답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증언을 또 오늘 또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며칠 전에 방송사에서 조그맣게 이야기했는데 다 알아듣더라. 그리고 요즘 이 보청기가 좋아서요. 어르신들 다 알아듣습니다. 이제 이 귀가 못 들어서 오늘 못 나오십니다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들이대면 뭔가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오늘 보면서 그 우병우 수석의 정체를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특검에서 이 구조를 알아야지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족 기업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은 가족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병우 수석이 자꾸 직무유를 유기했다고 막 다그치는데 우병우 수석이 어쩌면 직무는 그 가족 기업을 비호하고 법적인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기대했을 수 있겠습니다. 제 추정이에요. 우병우 수석의 역할은 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가족 기업을 잘 이해하고 적절할 때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역할로 갔는데 사람들이 왜 가족 기업의 그 비리를 파헤치지 않았느면서 오늘 계속 직무유기라고 막 다그치는데 표정에 미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잘 마무리했고요. 정윤회 문건 사건도 필요할 때마다 전화 등장하잖아요. 정윤여 문건 사건 때 잘했죠. 등장하고 세월호 때 잘 처리했죠. 해경에 대해서 압수수색 전화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 문건 작성하는 부분 민정비서실에서 나왔는데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그 문건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직접 작성하지 않았겠지만 그걸 작성하고 조언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작성한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하나 법조인이 도와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 중에 1순위, 2순위는 우병우 수석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사실은 거짓말 탐지기 한번 갖다 놓으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나왔던 문서에 대해서 본인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만든 거 비슷하다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떤 언론사로 따지면 부장이 그 기자가 기사를 출고했는데 그거 안 보고 넘겼다는 이야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되죠. 말이 안 이야기죠, 되죠.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에 생산된 문건이라는 거는 이거는 국가기록물로 나중에 또 들어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이 그 생산된 문건을 모른 거 기억을 못한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문건이잖아요. VIP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민정수석이 마지막 한자까지도 토시 하나까지도 다 체크해서 고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서울법대도 우수한 성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53등에 기억을 잘 기억하는 분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게 저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정도 공부하고 사법고시 이 정도로 20살에 합격할 정도면 머리가 일반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난 머리가 사람이에요. 뛰는 데다가 더해서 저 같은 경우는 기억 까먹을 수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분은 까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그 좋은 머리로 다 기억할 뿐더러 사실상 증거를 거기다 인멸했다고 믿고 있는 거죠. 핸드폰 다 바꿨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압수수색했을 때 부인 거랑 다 깡통 핸드폰으로 만들어놨고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그동안 잠적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관련된 증거들 최순실 씨랑 했던 것들 다 그렇게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부병우가 직접 얘기한 것 같은데 뉴스 속보 청와대 업무일지 모두 폐기했다. 왜 그러니까요. 폐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합니다. 청와대 특검이 일지를. 빠르게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에 남아있는 그 자료는 압수수색을 못 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병우 수석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안종범 수석이 건넸던 그 김승필 이사가 출두하기 전에 했던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많은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빠르게 다 확보하는 것. 폐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또 우리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나온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의 역할이 그렇게 되면은 직권 남용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민정수석실의 자료 중에는요, 이런 적극성을 지닌 자료들은 이미 다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본인들은 이번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아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우병우 전 수석은요, 이 법정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해서 억지로 자료를 들이대고 증거가 나오고 해서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직무유기가 돼요. 그럼 나중 가면요, 끼케 징역 1년 이하입니다. 아니 뭐 현재 만약에 중형을 살 수 있는 혐의점이 있으면 지금 불구속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실형을 받거나 중형에 처할 만한 혐의점을 현재 검찰이 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 보면서 또 하나 되게 기가 막혔던 것이 왜 이거 직무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특별감찰관제가 있어서 그건 거기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당신 그러면 특별감찰관 이석수가 뭔가 감찰을 시작하니까 왜 전화했냐? 왜 전화해서 뭘 물어봤다는 겁니다. 무엇을 감찰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 특별감찰관에서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민정수석관이 그 취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뭔가 감찰을 시작하니까 또 전화해서 그걸 또 일일이 꼬치꼬치 물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냐? 결국 특별감찰관이 내 바운더리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이해의 것을 감찰을 하니까 확인 전화하고 확인을 했던 거거든요. 그 후에 이석수 감찰관은 옷을 벗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의원들이 전 저걸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대부분의 이 최순실 사건과 관련한 비호 의혹 이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소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특명감찰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보 수집을 해온 거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뭐 묵살하거나 또는 아니면 그 지시를 해서 뭐 민정비서관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이 묵살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여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특별감찰관의 역할이라는 거는 이 밑에 사람들까지 감찰할 역할은 하지 않아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민정수석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왜 특별감찰관이 사실은 이 민정수석실의 전반적인 어떤 직무유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찰을 제대로 못했느냐 하는 거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영역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더 파고 들고 네. 사실은 이석수 전 감찰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그냥 사실 청와대에서 쫓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여기서 지난번에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어요. 국조특위 증인으로 나와서. 국민이 누가 봐도 웃기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자 째려본 거 왜 째려봤냐니까 갑자기 가까이 다가와서 놀라서 그럼 거기가 지금 검찰 들어가는 자리인데 다 기자들이 달려오지 거기에 째려보고 앉아 있는 것. 그리고 그 장면 한번 다시 보시면 보세요. 네. 갑자기 달려오지 않아요. 이렇게 서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갑자기 달려오지 않았다니까요.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죠. 다시 한번 보여주죠. 예. 저거는 이미 저렇게 달려가서 봐주세요. 달려가서 한참 서 있었고 한참 더 있었네. 서 있다가 쳐다본 거예요.
달려온 다음에 한참 뒤에 찾아봤네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 오늘 아마 저거 하나로 거짓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을 좀 흔들려면 이 박관천 경정이나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석수 특별감찰 이분들을 함께 좀 출연을 시켜서 결국 이제 거기서 증언들을 좀 공격을 해요. 오늘 보면 노승일 씨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대립각에 있는 사람을 좀 출연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좀 흔들어 버리면 상당히 그런 것들 흔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하고 이제 우병우 수석은 거의 지금 뭐 대립 국면이지 않습니까? 결국 수사 나중에 우병우 그 특별감찰관이 하던 걸 갖다가 우병우 수석이 못하게 해서 결국 이제 못하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박관천 경장도 그 본인이 문건을 정윤회 문건에서 결국 최순실이 1등이다. 권력서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이 무슨 날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야기 안 된다는 걸 좀 했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오늘 박관천 경정이 좀 정경정이 나와서 좀 증언을 했더라면 오늘 아마 재밌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늘 출석 증인이 원래 18명입니다. 근데 2명 나왔어요. 네.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지금 아까 봤던 조혁, 대위 이렇게 딱 2명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불출석을 안 하던 동행명령제를 발동을 해도 안 지키던 위정을 해도 제가 볼 때 처벌받은 예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높은 거 해봐야 벌금 정도도 안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조특위가 실적을 내기는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향후 조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김성태 위원장 그분 나오셨을 때도 제가 누누이 당부한 게 그거잖아요. 이번 이후에 국조특위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인 보강을 꼭 좀 해놓으시라. 특히 정인들이나 그러니까 그 얘기 반복해서 한 참고인들이, 얘기니까. 예, 거짓말을 하면 훨씬 손해가 된다는 것을 특히 밝혀졌을 때는 더 엄중해진다는 것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네. 저는 오늘 보면서 거짓말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을 많이 증인으로 세우는데 오히려 조금 소심하게 지금 알고는 했는데 진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공익 제보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사실은 증인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관천 경정 얘기했는데 그때 왜 죽음을 선택한 채경이 있죠. 네. 그리고 한경인가요? 한일경. 예, 한일경이 그 사람은 뭔가 양심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민정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뭐 예를 들면 압박을 했는데 사람이 자살을 했으면 심각한 회유와 압박과 협박까지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야 우병우 수석의 네. 치명적인 어떤 그 비행위를 그러니까 적발할 수 있지 이분들이 안 않겠습니까? 나오네. 이분들이 입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너무 한가한 질문부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첫 출발부터 보시지만 뭐 심정을 물어보고 거의 대부분 준비된 우병우 수석의 발언을 다시 한번 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증거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좀 노력을 해줘야 될 거고요. 대신에 청문회 제도는 정말로 사실은 소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검찰 수사 진행은 사실은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비공개죠. 장면들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대신에 이제 특검이 정말 제 역할을 해서 왜냐하면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네. 해줘야 되고 이번엔 청문회 제도는 정말 보완시켜서 네.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가 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경진 의원이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기흥 CC에 가서 거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코멘트를 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서 신문 보고 방송 보고 거기에 나온 거 다 해봤자 우병우 수석도 신문 방송은 다 같이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예행 연습까지 하고서 나오는데 그 좋은 머리로 예행 연습을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저또 의원들이 했겠습니까? 밑에 보좌관 그러니까 의원들이든 보좌관이든 여하튼 그 사람들은 신문에 방송에 나온 거 외에 다른 거를 현장을 쫓아가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노승일 부장을 뭐 몇 번 더 만나든가 아니면 또 저기에 뭐 무슨 공익 제보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든가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신문 방송에 안 나온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와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온 얘기, 증거 이런 것들을 수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신문 보고 와서 질문하는 거야. 저거는 뭐 누구는 답변 못 하겠습니까? 네. 속 터지는 고구마 청문회입니다. 물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탓이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5차 청문회 전반전은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그 이야기로 아수라장이 됐었죠. 당시 상황을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이곳 청문회장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조용하세요. 발언하는데. 이완용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그렇게 나와서 그건 다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 박영선 의원은 12월 초 8일, 12일 무려 12일 날은 5시간가량 위정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태 노성일과 은밀한 만남을 국정조사위원회의 미꾸라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만난 거는 청문회 이후에 만난 것이고 그게 이완영 의원의 것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동기인가요? 한참 선배예요. 한참 선 행정고시 나오신 분이죠. 저분도 패스한 분이죠. 예. 공무원 경력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분입니다. 사실요 이번에 사드 배치가 뜨거운 논란이 있는데 성주 그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또 친박의 아주 핵심입니까? 핵심이라기보다는 아직은 그렇습니다만은 친박의 중요한 의원 정도로 해두죠 뭐. 네. 그런데 사실 이분이 이 청문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간사를 맡고 하는 것부터가 이상했죠.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친박의 정치적 행보하고 이게 독립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이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있었던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간사를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성태 위원장이 비박이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그렇게 조절을 했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너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여지듯이 부적합한 인적 배치가 돼버린 거예요. 위증교사 해명에 난 아침 10시부터 청문회 본다고 딱 했는데 이완영 의원 이야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가는 거야. 늘어지는 거. 저는 막 시간 낭비되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청문회 제도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의원들의 깜냥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잖아요. 딱 이게 청문회 보면 어느 의원이 괜찮다, 어느 의원은 문제가 있다. 이 의원들의 어떤 정말 이 밑바닥을 제가 볼 때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 보는데 사실 오늘 저 아침에 10시부터 11시 넘어서까지 저거 하는 거 보고 정말 인내력 테스트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정말 아니 우병우를 저렇게 불러놔놓고 아깝잖아요. 무슨 의사진행 발언을 또 다 한 번씩 주고 마지막까지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싸우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비박계가 이제 탈당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비박계마저도 이완영 의원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국면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완영 의원하고 이제 거기 이만희 의원하고 백승주 의원하고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이완영 의원을 도대체 이제 간사 안 된다라고 공격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 이완영 의원도 아주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제가 볼 때 간사 역할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백승주 의원은 잘했습니까 오늘? 주로 이제 국방 관련해서 이제 조대위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다른 사안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던데요. 왜냐면 오늘 사보임 돼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그런지 전혀 과거의 일에 관해서 제대로 학습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백승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지금 박범계 의원이 위증 의혹에 관해서 이제 초반에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 위증 의혹에 관해서 저도 당연히 이완영 의원이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증 의혹에 그만두는 차원이 아니고 위증 의혹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 문제는 엊그제 사실은 위증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조특위를 긴급하게 열었어요. 그때 더불어민주당 안 왔잖아요. 아니 그때 와서 규명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저 중요한 증인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울 일이 아니고 저거는 간사들끼리 10시 회의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판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 증인들 불러다 놓고 저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생중계할 일은 없잖아요. 우병우가 속으로 바보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죠. 우병우 속으로. 아니요 고맙죠. 땡큐지 땡큐. 너무 우병우 고맙지. 입장은 땡큐. 시간 끌어주니까. 질문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청문위원이 15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참고인이나 정인일수록 피해자 쪽에 가까울수록 저는 그 정인이 많은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5의원들이 전부 다 질문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전 조정도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면은 시간 다 잘 까먹게 돼 있죠. 그리고 특히 제가 봤을 때에 내 우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당에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완영 의원 상황까지 터져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국회의원이시니까 이 의원들도요. 청문회를 저는 자꾸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비공개주의를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많이 도입해야 된다 그러는 게 이분들이 청문회 스타를 통한 정치적 성장을 꿈꾸고 있지 않은 분이 별로 있겠어요?
이게 이 상황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좀. 근데 그거 해야죠. 비공개는 특검에서 아니, 하잖아요. 그거 정치인들 그거 안 당연히 하면 누가 공개를 해야지 하겠습니까? 국정조사지. 아니, 아니, 그거는 난 논리적으로 안 청문회 맞는다고. 누가 그렇게 해야 정치 그건 특검에서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 청문회 비공개로 하자고 그러면. 그게 자체가 안 돼요. 아니 그거는 설명을 아니 하지 마세요. 그거 해도 안 돼요.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그럼요. 위해서. 국민들이 지금 텔레비로 보는 게 그게 시원한 건데. 그 뜻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백 얘기를 비공개로 다 얘기해도 진실을 얘기해도 국민들은 관심 없어요 거기에는. 국민들이 보기를 원하는 건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한 다음에 공개를 근데 해야죠. 우병우 전 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나 김기춘 전 실장 같은 분은 비공개로 해도 여전히 지금처럼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 좀 덧붙일게요.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한 달이 넘는 동안 어떻게 하면 준비 기간까지 해서 지금 벌써 2달이 다 돼가요. 합의 보고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 딸랑 5번 합니까? 제가 볼 때 이만한 시대적 상황에 이만한 중대 사안이면요. 1년, 2년 가야 될 사안이고 청문회를 수십 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받아줄게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형태의 청문회 운영 방식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거는 받겠습니다. 참고로 요 기록하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받겠습니다. 청문회는 그래서 상시 청문회라든가 정말로 많은 제도 개선안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평상시에 공개돼야 되고 더 많이 그리고 1년 내내 열리면서 외국의 사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빨리 도입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잘못된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하면 국민들에게 공언한 것을 뒤집고 나와서 계속 앉아 있는 것. 거기다가 사실은 얼마나 국민들은 정말 옥석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아니 증인을 봐주기 위한 질문, 상대의 답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질문들 그런 일이 오늘도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이게 정말 이렇게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회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1차 청문회 딱 끝나고 국민들이 일단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 투표로. 그래서 가장 잘한 1등부터 뭐 7등까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에 보내는 거야. 좋은 아이디어네. 좋은 아이디어죠. 그리고 7명만 예를 들어서 박영선, 장지원 몇 명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딱 뽑힐 사람이 김경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앉아서 안민석 같은 경우 딱 앉아서 7명이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집에 가시고. 그러니까 사보임의 권한을 그 저 원내대표한테 주지 말고 국민한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주니까 지금 이완영 의원 다시 간사로 만들고 저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지 말고 아예 뭐 무슨 국민투표를 하든가 뭐 자기네들끼리 무슨 평점을 매겨서 한다든가 해서 그 1차 청문회 끝나고 거기서 이제 몇 명 그 자르고 2차 청문회 또 거기서 또 몇 명 자르고 이렇게 해서 못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잘라야죠. 슈퍼스타 K 방식으로 청문회를 하든가 뭐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하든가 나중에. 뭐 나중에서 1대1 뭐 대결을 하든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우병우 수석 말고 지금 이제 이완영 의원 이 얘기로 이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고 그랬었는데, 야, 너무 이거 솜방망이다 처벌이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 좀 징계 수위를 확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청문회에 안 나왔을 때? 불출석도 그렇고 위증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그렇지 우리나라가 않으면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국민들 진짜 더 암세포만 늘어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위증에 되게 간대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위증에 간대하죠. 민사사건, 형사사건 뭐 말도 못하고 국정조사에서 하는 것도 거짓말 나라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위증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징역 10년에 이를 정도로 사실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을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법정에서 판사들이 증인의 말을 반만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아마 이번 국민들도 어머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라면 못할 텐데 정말 대범한 사람 많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건데요. 문제는 이 청문회 딱 끝나면 사람들이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들이 거짓말을 또 종용하죠. 종용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까? 왜냐하면 손정혜 변호사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윤리규칙 때문에 그 고소당하거나 진정당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 조심합니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또 거짓말로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정도까지가 이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인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나중에 위증교사로 처벌되는 변호사들 나와요. 그런 것들은 경계를 해야죠. 제가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국정조사 특위를 진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쪽이 사법부입니다. 사실은 불출석이나 위증이나 동행명령 제도를 아무리 진행을 해도 그에 따른 어기는 사람이 나오면은 사법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사법부에 가면은
아니 우리가 검찰 법원이 있어서 법적 절차를 다 하는데 법적인 차원을 왜 국회에서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위정조차도 거의 고발이나 법적 조처를 밟으면은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없는 걸로 돌려버려요. 제일 심한 게 오늘 상황에서 동행명령대인데 최순실이라든지 문고리 3인방이라든지 어떻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동행명령제를 24건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는데 막상 가면은요 22건이 무혐의 처리해버리거든요. 그때 법원이 뭐냐면은 아니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왜 하느냐 이거예요 논조가. 그리고 2명은 벌금으로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이번 이 상황도요 끝에 가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를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말 알 권리는 모르겠으나 법적인 것은 너무 미미할 것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비박계가 이제 탈당하면은 이거는 국조특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다시 조율해야겠죠? 아니 근데 그거는 원래 우리가 편의상 여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국조특위를 만든 거잖아요. 저는 그게 편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원래가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조특위가 저렇게 구성이 됐는데 비박계가 탈당을 해서 뭐 거기에 신당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들이 그러면 저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미 뭐 비박계든 뭐든 간에 국조특위는 국조특위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27일 날 뭐 집단 탈당한다고 현재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 이후에 청문회를 현재는 예정된 게 없는데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청문위원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중에 저 청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일 날 탈당을 진짜 하는지는 또 그날 가봐야 돼요. 아니, 뭐 하겠지요. 뭐 그날이 그거야. 올까요 또? 예. 탈당이라기보다 분당이라고 분당. 불러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거야 비박계에서 주장하는 거고 우리가 볼 땐 또 탈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법률 사건은요. 개념으로는 분당이라는 게 탈당이죠. 없으니까 탈당이죠. 그리고 이 탈당이 사건은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요. 누가 누군지 저도 이제 이 몇 년 지금 며칠 매일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 이야기하면 아 누구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이만 말고 저 백승조 의원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뭐 누가 누군지도 이름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마 분당을 하더라도 그 위원을 바꾸면 이 새로 들어오면 진짜 그 7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 겁니다. 지금 아는 의원들은 7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짧아요.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 외우기도 기본적으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회 의사규칙이 있고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원내 교섭단체 주 정당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만일의 경우 이 탈당이 되고 그러면서 이 우리가 그 결정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중요한 거 이건 시청자도 그렇죠. 관심 없어요 그냥. 네네. 네 우리 최 선배한테만 잠깐 얘기 듣는 거고. 아니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27일 이후에 이제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분당이 됐어. 돼가지고 거기에도 원내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바꾸기로 말하면 그 원내대표도 합의해서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국조특위 만들어야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기 게 그때는 알아서 하겠죠. 세 번째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세월호 7시간을 이 7시간에 대한 이 키를 진 인물로 주목받았던 이 간호장교 조여옥대입니다. 이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오늘 또 뭐 이상한 또 언론에서 또 그때 다른 장소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조대인은 역시 부인했습니다. 발언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성형시술, 필라시술, 리프트실 시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인이 이런 시술도 도운 적이 없겠네요. 네,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네, 그렇습니다. 탄tum가글입니다. 네, 대통령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드렸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렸. 네, 이게 뭔가 얘기 좀 해보세요. 의료용 요 각을 이게 지금 의료용 가글. 네, 이건 그냥 일반 가글이 아니라 일반 가글이 아니고 저 의료용 가글은 그러니까 어디다 쓰는 거냐면 사실은 무슨 수술 같은 거를 하거나 뭐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어떤 처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는 그냥 입냄새 제거 뭐 이런 걸로 일반 가글을 쓰잖아요. 저 의료용 가글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데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수술을 하고서 뭐 다음 날이나 다음 날 정도 여기가 붓거나 그래서 이를 닦지 못할 때 이때 뭐 저걸 쓴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 이걸 오래 썼거든요. 네. 제가 알죠 그거.
어떻게? 제가 직접 여기 이 수술하고 나서 네. 오랫동안 써서요. 그건 일반인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냄새도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 가지고 나왔나요? 저 가글이 아닙니다. 예, 전 일반 쓰는 가글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수술이라든가 의료용입니다. 큰 상처 거기에 대해서 처치하는 가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저것이 그동안 나왔던 대통령의 각종 뭐 시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질문이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사실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양심의 국가에 대한 충성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충성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좀 진실된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사실상 거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지난번 신대위 때도 그랬었고요. 좀 사실은 이 군 체계상 뭐 서로 간에 이미 어떤 입을 맞췄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럴 때는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굉장히 아쉬운 마음으로 봤어요. 근데 조대인은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느낌이요. 그렇긴 한데 표정도 그렇고 아주 그렇긴 단호하고. 한데 지난번에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는 본인의 근무처가 의무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들을 담당하는 곳이고 지금 오늘은 이제 바꿨잖아요. 의무동이라고. 지금 이번에 좀 바뀌었네. 지난번에가 의무동이라고 그랬고 이번에 의무실이라고 그랬는데 의무동은 대통령 관저에서 5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의무동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의무동에 있었다. 오늘은 의무실로 바꿨어요. 나는 멀리 지난번에 있었다. 이제 멀리 그 기자들하고 공통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지난 1일 날. 그때는 이제 의무동에 있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는 의무동이 있고 의무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통령 관저 알고 옆에는 있어요. 의무동이고 그다음에 일반 사무실은 의무실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조대위가 그때 의무동에 있었다니까 이거는 대통령한테 직접 뭔가 주사를 놨거나 시술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오늘이 말 바꿔서 이제 의무실에 있었다. 일반 직원들 하는 근데 그런 걸로 말을 이거는 그러면은 확실히 거짓말인. 그럴 가능성이 지난번에 거짓말했고 이번에 거짓말했죠.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기자들하고 대화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사실 우의중 문제가 안 나오고 이거는 우의중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조혁대를 그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바로 저 의무동에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하고 5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저기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4월 16일 그 동선을 알 것이다. 그래서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는 그게 아니고 난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원천적으로 증인으로 부를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 의무동을 의무실로 오늘 바꾼 것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성형외과나 피부과 의사들 또 그쪽 진료 분야에 있을 분들한테 두루 의견을 들어보면 이 사건의 쟁점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시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시술을 했다면 이 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시술자가 누구냐는 건데 이 청문회에서 다 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의사가 하기 때문에 김영재 의사가 아니냐는 걸로는 상당히 좁혀지는 거라서 김영재 의사에 대한 더 집중적인 게 필요하고요. 조효옥 대위는 그래도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이 태반 주사라든지 몇 가지 주사는 본인이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피부 미용과 관련해서 그런 걸 했구나라는 거는 확인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꼭 하나 이번 이후에 이따 저녁 밥 먹고 나서라도 꼭 확인했으면 싶은 게 과연 비아그라하고 전립선 비대증 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하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필요했고 어디 썼냐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정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니 그리고 그거는 세월호 7시간하고는 사실 관련 없는 거예요. 그건 관련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있을 수도 사실은 있고. 뭐 청와대 의무실이라든가 약품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증언을 합니다. 저런 약이 평상시에 쓰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없죠. 그렇다면은 그 존재를 밝히는 것은 과연 우리 청와대가 국민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붕괴된 우리의 국정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서 중요하다. 더불어서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술한 사람은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 것인가. 세월호 7시간과는 별개의 문제다. 저도 보톡스도 맞아보고 해서 제가 좀 아는데 그거는 의사가 넣는 겁니다. 맞습니다. 절대 간호사가 넣는 게 아니에요. 저 질문을 조대위한테 했다는 게 문제고 만약에 조대위가 했다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저거는 의술입니다. 의료법 위반이라서 의료법 간호사는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태반하고 비타민 주사는 간호사가 넣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톡스 주사를 왜 맞았었어요? 저 여기 인상이 해가지고 여기 근데 지금 안 맞고 옛날에 이 친구가 관련자들이 놔줬어요. 보면 다들 관련자들 말을 다 진실이라고 믿으면
한편으로 뭐 그런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 그날 가만히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럼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대통령한테 시술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4월 16일 날 뭔가 대통령의 시술을 받으면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만 가는데 역으로 생각해서 그날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 저는 그냥 사실은 여기에 오히려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왜냐면 점심 식사했죠. 12시에. 그래서 그거 아마 1시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1시까지 했고. 자, 그러면 3시에 내가 중대본에 가겠다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머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중대본에 5시 15분에 가고 6시에 또 와서 식사를 했어요. 요거는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아요. 이 중간에는 제가 보건대는 뭐 성형 시술을 하거나 할 정도의 시간이 안 돼요. 이 중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2시 57분에 또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것도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 한 1시간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가 비는 거예요. 요 그 오후에. 요거 가지고서 그 뭐든 중대한 성형 시술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프로포폴 혹시 맞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 내시경 할 때. 저 내시경 할 때 맞아봤어요. 그거는 뭐 한 1, 20분 아니에요. 1, 20분. 아니 그러니까 내시경 할 때 딱 맞아서 깨는데 1시간 반 정도 딱 걸려요.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그거 맞아봤잖아요. 저도 내시경 할 때. 1시간 반 걸려요. 그건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아주 짧은 사람은 대략 한 이제 조금 양도 또 문제고 조금 맞으면요 10분 이내에 깹니다. 조금 그 양을 조금 맞으면. 그래요? 그리고 양을 많이 맞으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1시간 40분 뭐 이 정도가 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는 시간에 그리고 식사하고서 또 바로 그런 거 잘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추정컨대 별거 안 하고 아마 TV를 보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더 높은 네, 거 아니에요? 헌재에서 시간별로 뭘 했는지를 밝히라고 이미 얘기를 네. 했어요.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고 그럼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저도 사실이라는 게 추정이라는 10시부터 거죠. 11시까지 TV 보고 뭐 이렇게 쓰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진술하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것이 문서로 등장을 하는데 그 문서가 또 진위인지 여부는 또 헌재에서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내용이 뭘로 채워질지 우리가 궁금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냥 내가 그때 책 읽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보고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속보를 보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한테 내 명예를 걸고 진실을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이 뭐를 했다고 해도 사실은 조금 항상 의구심을 남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확실한 것은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필러 수술 시술을 받았어요. 16일부터 그건 확실한 겁니다. 19일까지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받았죠. 확실히 받았습니다. 아니 언제인지 모르는데. 17일에도 자국이 나요. 아니 그러니까 17일에. 자국을 보든 뭐든 과학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닥터들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시술을 한 사람은 반드시 의사입니다. 근데 없어요, 아무도. 그럼 본인이 직접 했습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없죠. 같은 여성으로서. 전문가가 해야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상상이 됩니까? 저거 직접 내가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하고 눕니까? 저건 아니거든요. 저건 의사만 할 수 있거든요. 간호사도 저 못합니다. 필러 시술은. 그렇다면은 누군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다 제가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아니 얘기. 했다는 데는 대해서 여기 다 동의를 하는데 누가 했을까? 김영재 원장이 지금 광량이 근데 높죠. 4월 확률이 16일 날 높습니까?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하여튼 김영재 원장이 좀 수상한 게 올 6월까지 프로포폴 4,000병, 한 해 1,000명 이상을 구매했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중에서 최순 씨가 6월까지 사용한 게 프로포폴 많잖아요. 4,000병, 2013년부터. 이는 대형 성형외과의 연평균 사용량 수준이랍니다. 지금 이 대목은요. 어떤 부분에서 의혹으로 번지는 거냐 하면은 최순실 씨가 김영재 여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시술했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고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시술을 받았다는 걸로 했을 때의 추론에서 이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저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가 중요합니다. 이 대목은. 그리고 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가름을 하고 그리고 그 날짜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17일 날 주사 자국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16일 밤이나 그 전의 상황하고 겹친다니까요. 15일에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우리가 이 정말 귀한 시간에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주면 되거든요. 근데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안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의 고비마다 항상 중요한 역할은 내부 고발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대한민국의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지금 나날이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탄핵당할 때까지 물론 기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까지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데 거짓에 가린 채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신뢰의 상징해야 될 청와대가 거짓에 불투명한 데 가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큰 불행이 아닌가. 그래도 여기서 뭐 하나 건진 건 있어요. 최순실 씨가 김영재 원장의 병원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는 사실. 그리고 미용 시술을 받은 것으로 이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포폴 중독이 지금 의심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중독이다. 그 연예인들도 많이 중독돼서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로. 이것도 최순실 씨가 사실은 죄를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뭐 26일 날 이제 구치소 간다 그러죠. 네. 그때 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청와대가 제2의 프로포폴, 애토미 데이트도 30여 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도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게 아니냐, 아니면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조대인은 이 부분 역시 부인했습니다.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로포폴을 단 한 차례도 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 네, 맞습니까? 청와대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불면 정세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료 진료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수면제 주사한 적이 있겠네요. 수면제 주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약은 준 적이 있나요? 수면제 약? 그것도 개인적인 의료 정보라 말씀드리기 준 어려울 것 적 있는 걸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면제 주사는 없죠. 수면제 약이죠. 약이죠. 주로 알약으로 복용을 하죠. 수면제. 근데 청와대에선 놓은 적이 없습니다. 야, 이 말이 참 또 글쎄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죠? 뭐 이렇게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 왜 청와대라는 주어가 그럼 청와대 아닌 곳에선 놓은 적이 있다는 예를 들어서 얘기인가요? 청와대가 아닌 곳이라 했다면 뭐 안가가 있을 수가 있죠. 안가를 아마 대통령이 뭐 대기업 총수들 만날 때도 다 거기 이용했지 않습니까? 주로 뭐 거기 어떤 청와대 안에서 눈이 많으니까 사실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 안가에서도 처리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청와대 조금만 나가면 그 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청와대 안에서는 뭐 식당 그 조리사들도 있고 사실 눈들이 많아요. 거기서 하게 되면 누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 한상원 조리장인가요? 이제 그분도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회의하는 것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안가에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대의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와대에서는 놓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굳이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 자, 이제 1분 남았어요. 정리 30초씩 하고 끝내요. 아니, 안민석 의원이 또 좀 추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 프로포폴을 놓은 적이 있습니까 이랬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애토미 데이트라는 걸 놓은 적은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 그래서 그냥 답변을 하면 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걸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거 안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방송을 보는 어느 분이라도 저 청문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나왔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질의 방법이 제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마지막 남은 시간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저 국회의원들 전화 노려줘 심하게.